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러면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바그너 그룹이 되게 잘 싸워줬다면서요. 러시아 정규군보다도 특히 어려운 데서는 바그너 그룹이 가서 점령도 해오고 굉장히 잘 싸웠다고 들었는데 뭔가 지금 바그너 그룹은 프리고진이라는 장수가 공백이 생겼고 뭐 버리진 않더라도 당장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럼 그거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번에 그 바그너 사태, 그러니까 반란 사태가 종결이 일단락되고서 바그너 그룹들은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빠진 겁니다. 저 공식 완전히 네, 빠진 빠진 거예요? 거죠. 그 중에서 그 푸틴이 줬던 옵션 중에 하나, 그 정규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규군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규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돌아간 사람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그너와 같은 이전 같은 조직 체계를 가지고 그런 기동력을 가지고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그런 부대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전력이 좀 약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되게 또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바그너 그룹을 만약에 푸틴이 이렇게 만드는가, 정말 전력 공백을 걱정할 게 없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러시아가 지금 방어하는 국면이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공습을 뭐 한다면서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반격을 한다는 것인데 대반격이라 하면 이거는 이제 그 러시아가 지금 상당한 영토를 점령을 한 상태거든요. 돈바스에서 동부, 동남부 지역까지 크림반도까지 연결하는 지역을.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 지금 대반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반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까지 장악한 땅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방어진을 엄청나게 치고, 그러니까 공수가 바뀌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고 러시아가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 같은 그런 식의 기동력은 지금 현재에서는 필요하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렇구나. 거기는 별동대라서 공격부대군요. 그러니까 공격부대 일종의. 네, 공격할 때 사실 희생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바그너 그룹 병사들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고진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은 방어 국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들의 희생이 많고 그쪽이 지금 훨씬 더 많은 전력과 병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러시아군은 뭐 900km에 달하는 그런 라인으로 방어선을 쳐놨는데 그게 혹시 나중에 프로님들도 찾아보세요. 지금 찾으면 나오는데 거의 삼중 방어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굉장히 길고 깊은 도랑을 사모를 파놓고 전차나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파놓고 그리고 용의 이빨이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마름모 거꾸로 세우는 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된 거를 원뿔형으로 생긴 거 끝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서 이제 촘촘히 박아다 놓고요. 그리고 지뢰를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냈는데 지뢰가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웬만한 뭐 공중 화력이나 포탄 화력을 가지고 지뢰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을 지금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고 그걸 뚫고 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소위 그 대반격을 개시한 게 이제 6월 초라고 되어 있는데 첫 주에 그 서방이 제공한 전차와 주요 무기들을 20%를 그때 잃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포를 쐈건 지뢰건 공격하는 쪽들이 훨씬 더 불리하고 거긴 전부 다 평야이기 때문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곡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의 그 대반격이라는 게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으로 돌아가면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좀 다른 부분에서 좀 공격을 하면서 또 새로운 그 점령지를 가져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전과 바그너 같은 정도의 그 전력이 지금 현재는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한참 동안 이 방어화에 앉아가지고 저쪽이 소진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러시아의 전략은 지금 이제 점령한 지역들 있잖아요. 밑에 이제 러시아 주장으로는 여기는 독립하고 원래 싶어하는 애들이었어. 여기 우리가 보호하려고 들어간 거야. 이게 이제 러시아 쪽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이미 이제 러시아가 일단 장악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먹고 이 전쟁을 끝낼 거야. 그런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진 않고 거기서
방어진을 치고 야 들어오지 마. 우리도 가진 않을게.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됐어 우리 간다 그러면 러시아도 그래 잘 가 여기서 끝내자 그럴 수도 하는 있습니까?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 전쟁을 이 현 국면보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 네,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어디까지냐. 예. 인데 지금 러시아는 그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항상 해왔던 얘기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예. 자기네들이 점령해 놓은 땅을 기본적으로 인정받는 협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제로 하는. 요건 우리 걸로 줘야 돼.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이걸 지금 점령한 땅을 다시 내걸고 협상을 하려고 하진 않겠죠. 여기까지는 인정받는 어떤 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초지일간 원칙적인 입장이 뺏긴 땅은 다 찾겠다. 심지어는 2014년도에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까지 전부 다 되찾는 것을 이 전쟁의 목표로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갭 차이가 크네요. 아주 크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이었을 겁니다. 하여튼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걸 대통령령으로도 또 만들었어요. 그럼 뭐 누구랑 협상? 푸틴이 하야하면 그때 다음 정권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배수의 진을 친 것인데, 와. 예, 그래서 그렇고 이제 서방 입장에서도 예.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게 또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침략해서 영토를 점령한 상태로 그걸 인정해주고 전쟁을 끝나게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런 사례 다른 나라들에게 나쁜 사례가 남기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한 것 자체가 유럽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예. 언제든지 항상 우리를 쳐들어왔고 뭐 유럽의 강자가 나오면 나폴레옹은 히틀러건 항상 우리를 죽이러 왔다. 예. 그 뭐 몽골을 왔을 때도 그래서 그 편이라면서요 또 네, 러시아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지리적인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방어막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무서워 못 살겠다 이렇게 큰 나라가 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런 위성국가 옆에 뭐 버퍼존을 두고도 위성국가를 옆에다 바리바리 둬야지만 이제 좀 발 뻗고 자겠네 하는 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그 안보 인식인 건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유럽도 러시아가 가장 공포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항상 러시아하고 그 중유럽을 두고 싸웠었고, 그래서 루소포비아라 그래서 러시아를 공포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 뭐 이런 것까지도 아예 그 막설 용어로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그걸 좀 처음부터 협상해주지 그랬냐라는 얘기들도 하지만 협상을 해줬었을 때 러시아가 그걸로 그칠 것이냐. 이걸 이전에 히틀러한테 한 번 처음에 협상에 응해줬더니 거기서부터 더 나가더라. 그것처럼 푸틴도 처음에 타협을 해주면 이제 계속 더 올 거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유럽 사람들의 인식에는 또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자파드포비아라 그래서 서방에 대한 두려움, 또 유럽에 있는 루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공포 이것들의 어떤 충돌이 이번 전쟁의 또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 내도 협상파와 죽어도 협상 못한다는 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유럽 내부에서도. 네, 그렇죠. 이번에 이걸로 끝이 아닐 것이다. 양보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러시아의 그런 전쟁 의지와 능력을 철저하게 우리가 꺾어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유럽과 미국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건데 이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현실론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보도 나온 걸 보면 미국의 입장도 보면 약간 상반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뭐 더 줄 거야, 전투기도 더 좋은 거 줄 거야, 막 이런 것도 했다가 야, 협상을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전쟁할 거니 좀 협상 좀 해. 그래서 뒤에서 뭐 협상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양쪽의 전략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렇겠지. 유럽 내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러시아하고의 협상의 여지는 우리가 닫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까지는 좀 더 비타협적이긴 했어요. 좀 더 강경하긴 했어요. 네, 작년 같은 심지어 이제 오스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기자가 이 전쟁의 우리 미국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러시아가 다시 이런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약화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조금 논란이 됐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수습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미국 연구하시는 보통 전문가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그게 음모론도 아니고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확실히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좀 지연시키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누가 더 잘 버티나 이제 들어간 건데요. 지금 벌써 1년 반이 딱 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서방 내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좀 양보하고 그 대신 뭐 나토 가입을 좀 가입에 대해서 이제 가로치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온 거죠. 협상안을 네. 그냥 협상하라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반발하니까 네. 우크라이나한테도 뭘 명분을 주려면 나토 가입. 가입은 해줄 테니 요건 포기해. 요거까지만 버리자. 땅은 포기해라. 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번에 나온 건데 지금 8월 중순 정도에 그 나토 사무국의 옌센 실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삭술회의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전쟁이 어떤 하나의 출구로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영토의 일부를 양보를 하고 그 나토 가입을 이제 동의를 받는 이런 협상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하나 중에 안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Land for Membership Deal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제 이게 나가고 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뭐 즉각적으로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옌센 실장이 내가 그렇게 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는 좀 잘못했고 미안한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로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그 입장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이런 영토를 안 보여주는 안에 대해서 또 나토의 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한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의 큰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뭐 여기는 물론 당연히 우크라이나 자체의 의지도 있는 것이니까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얘기했다 그래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얀센도 얘기했던 것이 서방 내에서는 되게 다양한 안을 갖고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빼고 서방 내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좀 있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뭐 다른 전문가들도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작년에 그 키신저가 그 이제 지금 고령의 석학신인데 뭐 총기는 뭐 여전하시죠. 그분이 지금 다보스 포럼에선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 협상을 하는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쟁이 시작됐던 그 시점에서 그거를 디폴트로 해가지고 협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일단은 그렇다기보다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돈바스가 분쟁 지역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협상을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정도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그 당시에 서방 관계자들이 다 달려들어서 때리고 그랬거든요. 어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 전쟁 중에. 네. 근데 1년여가 훨씬 지나서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 지금 그것보다 더 양보된 안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안타깝고 뭐 그때는 러시아가 이렇게 오래까지 그 제재 국면을 버티고 뭐 내부의 어떤 소요 사태 없이 버틸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초반에 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섣부르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뭐 이해는 합니다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전쟁을 이어왔는데 그거를 국민 정서가 쉽게 그걸 땅을 좀 내주고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진짜 힘들다. 쉬운 결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제 폭풍이 남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또 지도부의 그 또 기본적인 이해관계 또는 또 입장이 있고 또 서민들의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옌센 실장의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영토를 영토를 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법률을 좀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의회 우크라이나 차원에서. 민심입니까?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예. 근데 이제 민심 얘기야말로 정말 저희가 이야기가 어려운 양파 같은 것인데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중에도 일상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평화라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지금 이 국면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한다면 추가 동원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두려움과 거부감들이 있고 이 전쟁을 정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얼마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보면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들이 변화가 있어서 이제 그것도 젤렌스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지금 이런 굳건한 항전 의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민생과 민심이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영토 협상안과 관련돼서는 최소한 우크라이나 엘리트 그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예 법안으로 지금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건 좀 배수진을 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혹시 얻고 있는 게 있다면 뭡니까? 저는 결국은 미국의 생각이 미국이 이 전쟁을 계속 끄는 게 유리하면 계속 끌 것 같고요. 끌 수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에 자꾸 무기 대주고 하면 되니까. 또 반대로 끝내고 싶으면 미국이 끝낼 수 있을 거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딱 무기 좀 끊어버리면 밀릴 거고 밀리기 시작하면 그래 그럼 여기서 휴전하자는 여론이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 생기겠죠. 뭐 결사항전 하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이 결정할 일인데 냉정하지만 미국은 이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멈추고 싶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최소한 민주당 정부는 푸틴이 스스로 전쟁을 승리로서 마감하게끔 하는 것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권위주의 정권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주변 동맹들의 많은 희생을 이끌어내서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은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 국가인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미국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도 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이번에 F-16 제공을 하겠다라는 약속, 뭐 물론 투입되는 거는 한참이 뒤인 것 같아요. 빠르면 내년 초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어찌 됐건 F-16을 훈련이 다 끝나면 제공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 정도만 봐도 뭐 일단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내년에 지금 대선 국면이 미국에 이제 바로 접어들면서 민주당에게 이런 우크라이나 지원이 되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대선 레이스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지 어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한 미국 그 정치학자의 인터뷰를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대선처럼 그 미국의 그 국내 선거에서 그 대외 정책의 이슈가 이렇게 핫 이슈가 되는 쟁점화되는 걸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지원 문제인 거죠. 그것도 대선 쟁점은 중요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또 공화당 내부에서의 전통적인 공화당계와 트럼프계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게 부딪히는 쟁점, 핫 이슈가 됐다는 정치 쟁점화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원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자유민주를 지켜야 되고 나쁜 독재 왜 국가에 돈 안 되는 데 가서 싸우고 있냐? 돈 쓰냐?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 계속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내가 대통령 됐으면 이런 전쟁 나지도 않았고 벌써 뭐 협상을 해갖고 끝냈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키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뭐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정말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이렇게 한 번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되면은 지금의 미국의 그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는 좀 바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의 최대의 어떤 변수가 미국 대선입니다. 네, 그때까지 전쟁을 한다면 말이죠. 1년 남았습니까? 11월인가 내년 말 아닌가요? 네. 1년 좀 넘게 남았네요. 아휴.
아이고야. 그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겠다. 와, 쉽지 않네요. 러시아의 입장은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도 이제 요 정도까지는 일단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확보한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확보한 그 지역들 요거 정도는 우리가 일단 무조건 디폴트로 가져오는 게 목표야라고는 생각할 텐데 잘 버티고는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제 전쟁 좀 그만하자 그런 지겹다는 여론은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외신에 나오는 거 보면 국민들은 상당히 여전히 푸틴에 대해서 매우 지지한다라고는 네. 나오던데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그렇죠. 많이 이해가 안 가죠.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전쟁 직전에는 지지율이 한 60%대였어요. 그게 이제 뭐 항상 러시아 여론조사 어떻게 믿냐 하지만 이제 이문영 교수님 나와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 독립 여론조사 기관이 있고 거기에 심지어 이제 거기에서 뭐 외국인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낙인까지 찍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추이를 보게 되면 그때 현안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직전에 60%였었는데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이제 80%대를 가는데 60% 우리가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정치적 경쟁자가 20년 넘는 그런 체제에서 60%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다음에 집권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무리수를 둬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다시 독재니까 해야 되는데 60%는 참 위기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되게 냉정하게 보여졌었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전쟁 나면서 이제 그 지지율이 80% 넘었고 전쟁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도 지금 여전히 한 75% 안팎이에요. 다만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화 협상도 좀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여론 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전쟁 기간 중이라서 좀 정부가 기분이 좋지 않을 대답을 할 사람들은 회피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러시아 내에서의 그 지금 현 체제에 대한 지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은 이제 경제죠, 경제.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정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가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대상으로 전장에서 생각보다 잘 버텼고 러시아가 세계 사상 초유의 서방의 제재에서 생각보다 너무 잘 버텼다라는 그렇게 둘 다 잘 버티는 거네요. 네, 원래 러시아 경제가 지난해 올해 초면 굉장히 크게 무너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GDP가 우리 한국은행에서 6월 달에 나온 거 보니까 9위가 됐더라고요. 보통 전쟁 전에는 러시아가 11위, 12위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고 GDP가 그런 건 뭐며 그리고 이제 환율도 그동안 굉장히 잘 막아왔는데 최근에 이제 좀 환율이 달러당 100으로 좀 위기가 왔습니다만 뭐 이것도 사실은 뭐 루블로 재정 운영해야 되는 러시아 당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가진 게 많은 나라에서 그런 것 같아요. 2차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브라질, 오스트리아 같이 원자재 수출의 큰 비중이 차지하는 나라들은 다 이제 GDP가 이제 최근에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면 좀 그거는 이제 다른 여파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그런 이익을 보고 있는 거랑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까? 어쨌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인출도 못하게 하고 아예 거래 관계를 끊어버린 정도의 제재를 한 건데도 러시아가 물론 석유는 납니다만 그걸 또 큰 문제 없이는 하여튼 팔긴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놓고 팔지는 않았죠. 그 말은 미국의 제재라는 그 시스템이 생각보다는 러시아가 잘 버텼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또 다른 블록들, 요즘 말하는 러시아, 중국 뭐 좀 미국을 싫어하는 나머지 국가들, 세계라고 예, 얘기하는 그런 국가들끼리 좀 잘 단결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럼 앞으로도 미국이 뭔가를 제재했을 때도 그 나라도 또 다 마찬가지로 난 미국이랑 안 하고 난 중국이랑 러시아랑 뭐 이렇게 거래하면 되겠네. 이번에 사실 그 대러 제재 관련돼서 서방의 많은 곳에서 이게 제재 무용론 얘기까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그 석유 구매와 관련된 거는 제재 대상이 또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서방 내에서는 원유 상한가라는 걸 우리끼리 약속을 지켜서 60불 이상은 절대 우리 사주지 말자. 그렇게 담합을 한 거죠. 구매자들끼리의 가격 담합을 한 건데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할인된 시장적으로도 할인되니까 중국이나 인도 같이 제재 참여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나라들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돼서 지난해 올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유를 사서 쟁여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뭐 지금 그림자 선박이라 그래서 공해상에서 만나가지고 러시아 원유 사서 이렇게 서방의 제재는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지키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싼 원유는 사고 싶은 여러 많은 그 상술이 좋은 선단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런 쪽으로서 굉장히 원유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비료가 수출 1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비료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당장 큰일 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로 하고 해서 계속 거래를 해야만 되는 그 세계의 어떤 경제, 말 그대로 식량과 에너지의 큰 비중, 큰 공급국인 거예요. 하면 유리하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진 게 많은 나라이고, 근데 이걸 계기로 아이러니하게도 딱 그 프랑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의 이 제재가 이런 식으로 그 한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압박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작동을 하니 우리가 새로운 별도의 시스템을 좀 구축해 보자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된 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뭐 중국도 이번에 러시아가 제재 당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대비를 하고 많은 그 사전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브릭스 회원국들 이제 확대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쪽도 서방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또 많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언제든지 미국의 미움을 받아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우리의 경제 생태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갖는 나라들이 상당히 이제 많다라는 걸 이번에 또 증명을 하게 됐죠. 이번에 좀 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러시아 그렇더라도 믿더라도 마치 은행장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왔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 인출 금지 그렇게 한 셈이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과 서방의 이런 제재에 대해 이런 러시아에 대한 이런 비난과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과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2차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세계가 다시는 전쟁을 통해서 국경선을 변경하지 않기로 우리 모두가 약속을 했던 것인데 러시아가 얼마나 억울한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또 그 억울함이 뭔지는 사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잘못 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굉장히 크게 이제 문제가 해서 십자파를 맞는 경우도 많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그 세계가 그 당시 약속했던 그 룰을 깬 거거든요. 국제법을 위반을 하고 무력으로 영토를 변경을 하려고 시도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소위 그 국제사회 특히 뭐 여기서 국제사회는 전체 지금 전 지구는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그 미국 동맹들은 이거에 대해서 단호한 어떤 원칙을 세울 필요는 있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는 누가 국경선 넘어와서 우리 땅 뺏어가는 무력으로 한 내전들이 주로 그랬지 그 외에는 지금 없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그 브릭스도 있고 최근에 그런 또 다른 질서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게 잘 작동될수록 이번 전쟁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브릭스가 지금 이제 회원국을 눌린다는 데까지 온 것이지 이것이 얼마나 내실화 되어서 그 내용 있게 잘 전개가 될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브릭스가 만든 은행이라는 게 이제 러시아가 처음에 이렇게 그걸 주도해가지고 만들었고 러시아가 거기에 주요 플레이어인데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이 브릭스 그 은행이 뭐 투자를 못 받는다, 파이낸싱이 안 된다거나 이래서 러시아가 그 안에서도 짐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의 어떤 도움을 줄 정도까지 브릭스가 좀 요 한 1, 2년 안에 그 정도까지 뭐
내용들이 채워질지 실효성인 내용들이 채워질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어찌됐건 러시아로서는 어떤 공동의 어떤 자기네들의 협력의 룰을 가지고 지속 장기적 협력을 하는 파트너들을 이렇게 많이 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전쟁을 하여튼 끌고 가는데도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 국내 정치적으로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적으로도 러시아가 그렇고. 어쨌든 자기의 그 어떤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영향력과 입지를 계속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브릭스 같은 다자협지체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지체가 계속 이제 커가는 것은 굉장히 러시아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저는 벌써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전쟁이 지겨운데 언제 뭘 보면 야 이제 전쟁이 좀 끝날 수 있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네. 그래도 이제 좀 전쟁이 끝날 수 있겠구나.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한국 전쟁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협상을 시작하겠죠. 예. 양쪽이 지치든지 한쪽이 완전히 소진되든지 예. 그런 건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얘기되는 게 예. 만약에 서방이 어찌 됐건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저항들을 잘 견뎌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같은 항전 의지를 계속 보인다면 러시아도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립국 선언하고 항복할 때까지 가겠다라는 게 원래 러시아 얘기였었으니까 사실 이렇게 땅을 뭐 처음엔 돈바스만 간다 그래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안 하니까 그럼 우리도 계속 간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은 정말 몇 년이군 전쟁에 갈 수 있겠죠. 우리 한국전 때 그 마지막 협상을 하기로 해놓고 예.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뼘의 창이라도 땅이라도 차지하려고 예. 아주 치열한 전투를 마지막 몇 년을 했잖아요. 그때와처럼 아주 지리하고 남들은 다 잊어버린 전투들을 그 국경선 그 초접전선에서 몇 수년을 이어가다가 한쪽이 지치든지 양쪽이 다 지치든지 했을 때에 아니면 또 다른 돌발 사태가 나타났을 때 이제 휴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는 거 뭐 그 정도를 지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전쟁 그 모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아까 미국 대선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 내에서 어떤 국내 정치적인 어떤 역풍을 맞아서 어떤 위기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말 무기를 지원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정말 협상 테이블로 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사견 에브리얼 헤인스 미국 정보국 국장이 작년 5월 중에 벌써 지금의 상황들 똑같이 예견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푸틴은 이 전쟁을 길게 끌고 가서 서방이 지치고 분열하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전투를 점령해 갈 것이다. 이제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입장이 아닌가. 결정적으로는 러시아 입장은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일단은 지지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여러 위기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버티고 있으니까 푸틴은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있거든요. 물론 뭐 위기 있습니다. 저 프리고진 같은 돌발 사태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또 군심들도 군대의 장성들도 전쟁을 이렇게 푸틴이 조율된 느린 전쟁을 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대요.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또 터져 나올지도 좀 모른다라는 얘기들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뭐 아까 그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외 자산들이 달러 자산이 동결되어 있어서 한 번 더 환율이 출렁이게 되면 더 뺐을 수 있는 꽃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게 되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어떤 계기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내 여러 위기적 변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러시아 푸틴은 어느 정도 전쟁을 계속 지속할 지금 의지와 이런 상황들은 디폴트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본인의 그런 리소스가 없으니까 서방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서방은 서방 내의 어떤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뭐 돌아가는 다른 어떤 변수들에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입장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교수님 시간 많이 없는데 딱 하나만 더 여쭤보면 중국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왜 보면
사우디하고 뭐 이란도 그렇게 사이 안 좋아도 니한테 화해 이래서 손도 작게 하고 요즘 중국의 외교력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이 전쟁에서도 중국이 혹시 무슨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럴 니즈는 없을까요? 원래 시진핑 3연임제 하고 나면은 뭔가 나설 것이다라고 기대들을 작년부터 좀 외곽에서 했었어요. 예. 그리고 뭐 아니나 다를까 올해 전쟁 딱 1주년이 됐던 2월 24일 날 그 중국 측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협상안, 평화안 기본적인 어떤 개념,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선 즉각 이거 뭐 다 옛날 했던 얘기고 뭐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라는 식으로 좀 바로 디스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중국이 정말 그럼 너네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역할을 할래?라고 우리가 더 독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중에 좀 뒤늦게 다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이 또 바로 그리고 이후에 몇 달 뒤에 사절단을 구성을 해서 이 주요 당사국들을 쭉 돌면서 어떤 중지를 모으는 그런 또 액션도 취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영토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접근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뭐 어떻게 설득하거나 압박하거나 러시아를 이렇게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양측이 또는 한 측이 완전히 지치는 상황이 됐었을 때에 중국이 그때 다시 나타나서 뭔가 주도적인 그 협상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 미국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미국도 선거 전에는 결정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네. 치열한 뭐 대선 판도가 거기도 51대 49니까. 알겠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또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세상이 우크라이나 좋을 대로 결정이 돼서 그들도 좋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냉정한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휴, 참, 그러게요. 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프리고진 사태의 의미, 푸틴 체제 어떻게 될지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의 무협지 한 편 읽는 것 같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완전 저는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안 기자님 그 질문이 아주 미쳤다고. 이태림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큰 그림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조금 저희 또 질문이 또 쌓이면 한 번 더 모셔서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요? 여쭤볼 분이 많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영광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